자, 오늘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헌재의 변심입니다. 오늘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고 약 2시간 전에 헌재가 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사건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했었죠. 그러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요, 오늘 최 대행을 향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헌법, 법률에 대한 위반이다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주진혜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속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오히려 헌재가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권이 좀 반격에 나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요, 헌재에서 이렇게 선고 일정을 2시간 정도 앞두고 당일날 갑자기 미루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절차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인 흠결을 헌재가 스스로 인정한 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헌법재판관이 이제 평의를 하는데 의견이 서로 엇갈렸던 것 같다. 이런 네.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그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짚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저 2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향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 부분은 뭘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침에 이렇게 결정이 나기 전에 언론에 알리면서 압박을 한 거 아니냐, 최 대행을. 그걸 언론 플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짚고 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이거 좀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여권에서 꼬집고 나선 건데,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연일 또 파격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1타 강사죠. 전한길 씨가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4명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도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분뿐 내에 과거 군대 하나회 갔던 사조직인 운임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문제가 된 헌법재판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된 헌법재판관이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전 씨가 자진 사퇴를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헌재를 휩쓸 것이다, 이 경고의 발언이 좀 상당히 수위가 거세다,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헌재를 휩쓸 것이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일반 범죄나 법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법치주의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최근에 그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국민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환기 씨가 저렇게 발언할 경우에는 자칫 또다시 군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광장이라는 측면에서 뭐 다소 뭐 현장이라는 거 항상 톤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발언들이 자꾸 확산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군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또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좀 예시를 들면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헌재가 속도전이 있고 예. 문제가 논란이 되는 어떤 헌재 재판관 관련해서 이제 회피나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전환길 선생님처럼 저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폭력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워딩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판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어떤 이견,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헌재를 어떻게 보면 헌재 조체를 존재 자체를 뒤흔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결정이 될 상황이었는데 여러 문제를 제기하니까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 숙고의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와 어떤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최종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연일 뭐 전 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과격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 씨의 유튜브 구독자 추이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제가 들어가 보니까는 예. 116만 명 구독자가 늘어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100만 명을 훌쩍 예. 넘었는데 보면 원래는 지난달만 해도 57만 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급증하게 된 계기는 민주당이 바로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을 언급한 이후에 네. 이 전환길 씨 영상을 구글에 신고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신고가 뭔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예. 급증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의 신고가 일종의 트리거가 됐다는 해석을 주시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여권에서도 여권의 지지자들을 좀 건드리는 부분, 소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독자가 급증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히 소구력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전환길 선생님은 학생들 20, 예. 30대를 대상으로 뭐 강의를 많이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공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네.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지적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비판하는 어떤 콘텐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노사모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진영의 한쪽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와 그다음에 또 이 헌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이 자체를 가짜 뉴스다 아니면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 이틀막을 하지? 구글에 왜 신고하고 압박을 하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튜브 그 우파 쪽 유튜버가 있을 때 그 좌파 쪽에서 공격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돈벌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유명하지 않은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환길 씨는 본인이 얘기했지만 60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속된 말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원래가 유명세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좀 달리 이분이 네.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불이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감하는 그런 정서도 좀 서로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민주당이 구글에 신고한 걸 두고 입틀막이라는 평가를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추이를 봤을 때요, 홍익표 의원님 보면은 57만에서 116만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이 늘어난 걸 보면은 이만큼 구독자 수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하여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구조적 요인과 또 하나는 직접적 상황적 요인,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직접적 상황적 요인은 아까 뭐 지적도 된 것처럼 아무래도 그 강성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원래 5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졌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지지층이 결집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저것은 뭐 중도나 이렇게까지 결집했다기보다는 강성 보수층 결집으로도 충분히 저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였고요. 다만 제가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또 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그 2000년 이전의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네. 2000년대 이후의 포퓰리즘은 어떤 권위적 기구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대중의 힘을 통해서 그 엘리트를 공격하는 방식이 이 공적 기관을 공격하는데요. 주로 국회, 정당, 그다음에 정부기구,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이런 정도를 공격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정당성, 그다음에 그 어떤 법적 권위, 그 사회에서 인정돼 존중받는 권위들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길 씨의 방식도 전형적으로 헌법재판소라는 네.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관을 대중적 힘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홍익표 의원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7만에서 116만으로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게 강성 보수의 결집만으로도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보수다, 극우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분이 이제 콘텐츠를 하나 만들잖아요. 예. 그럼 채 하루도 안 돼서 한 200만 조회수가 나오고 300, 400만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처럼 아스팔트 우파고 극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공감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냐 아니면 극우냐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환길 씨과 싱크로율이 똑같지는 않지만 선관위나 어떻게 보면 그 헌재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극우다 얘기하면 화부터 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뭐 볼테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의 아젠다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저희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구독자는 급증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남희 기자. 왜냐하면 시험도 2달도 안 남았는데 왜 예. 지금 강사로서 한 길만 가신다더니 시험 2달도 안 남았는데 방치하시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는 떠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탈퇴를 하는 하지만 학생도 있고. 예. 이 전환길 강사의 경우는 나라가 살아야지 강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전환길 씨 카페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찐핀이었는데 선생님 정치하세요. 했더니 네. 아니야, 나 정치는 안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예. 극우다, 극우 아니시냐.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그래픽이 없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전단계 씨가 내가 왜 극우냐. 난 계엄도 반대했다. 라고 또 예.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라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답글을 단 걸로 봐서는 홍익표 의원님. 전 씨가 이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뭐랄까 어떤 그 경로에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되돌리기도 본인도 어려울 거예요. 예. 아까 그 우리 김 대변인이 그 구독자 수 말고 이제 많이 본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왜 화제가 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봅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네. 구독은 하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100만이면 조회수는 200만, 300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민주당
야권에서도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 화제가 되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지 하기 때문에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구독은 안 해도. 홍 의원님도 보셨어요? 저도 하나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또 이 방송에 하도 이제 이분 화제가 되니까 그동안 사실 저는 뭐 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아까 저 민주당이 트리거했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게 예.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뭐 고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묻혔을 이 사안이 굉장히 좀 그 정치권의 중심으로 왔고 본인도 이제는 내심 즐기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보면. 그렇군요. 그런데 또 전 씨가 앞서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었고요. 그런데 같은 날 또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도 불리한 재판이 계속될 거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서 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음모론입니까? 진짜로 이대로 놔두면 이들의 불의한 재판관들의 재판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전 씨가 설날 당일에 경찰서를 찾아간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나 협박성 전자우편을 여러 건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럼 경찰이 좀 나섰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어요. 스마트워치를 예. 받으려면 28개의 질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 요건이 되면은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거든요. 스마트워치에서 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렇게 예. 해서 여러 가지 이미 사설 경호 업체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본인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전 씨의 행보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영상에서 보셨듯 탄핵 반대 집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란 공당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일반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고발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고발하라고 국민 세금 줬습니까? 저는 전한계 선생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본인의 소신을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함부로 막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 대변인. 네. 부산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계속 엇갈리고 네.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극우 세력과 함께한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직격을 하던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극우라는 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예. 프레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 예로 경찰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1만 5천, 2만 정도 모이고 광화문에서 3만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거기에서 외친 저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극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있는데 탄핵이 될까 말까 그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 헌재는 왜 마은혁 재판관만 이렇게 빨리 임명하도록 하는 건지 예.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이분이 탄핵됐을 때 그 여러 가지 절차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독 왜 이 부분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 국민들이 볼 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모여있는 분들을 저렇게 단순하게 극우다 그렇게 폄하하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0, 30대는 본인들의 어떤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잘 나오면 여론조사 고발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이 차분하게 본인들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자, 탄핵 찬성 집회 영상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탄핵 찬성 집회도 인파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파가 적지 않다는 점 또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홍익표 의원님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자, 부산역 광장에 모였던 인파를 보고 이거를 극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그렇게 몰고 가냐라는 지적이신 건데 어떻게 좀 들으셔요? 물론 거기에 모인 분이 다 극우는 아니겠죠. 예. 근데 누가 주도하느냐, 거기에 나오는 주장되는 구호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 실제로 아마 광화문 집회, 저는 부산 집회는 안 가봤으니까 예. 광화문 집회에 나가 보면 올라오시는 분들의 연사들의 발언이 제가 보기엔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수도 있는데 주기자라든지 굉장히 아주 극한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어떤 상식과 원칙, 그다음에 법치주의라는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방식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불복 프레임을 지금 깔고 있는 거고 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구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선 한번 그어줘야 돼요. 아까 그래도 김 대변인은 결과는 승복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저는 좀 더 책임 있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제제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승복하고 우리 사회가 기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는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 프레임에 빠져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